2016년 3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의 작은 시골 마을. 점심이 좀 안 됐을 무렵에 마을 주민 한 명은 논을 따라 나 있는 농수로를 서성거립니다. 미꾸라지를 좀 잡아보려는 생각인데요. 그런 주민의 시선이 이 농수로 안쪽 뭔가에 머뭅니다. 뭔가가 이상해서 다가가 보니까 하얀 등과 머리카락, 웅크리고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데다 여기저기 긁히고 멍이 든 모습. 수사가 시작되고 무서운 생각을 차마 떨칠 수가 없는 마을 주민들은 집집마다 문난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화성 농수로 변사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농수로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딱 이 정도만 들어도 정말 많은 분들은 이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근데 이 사건, 이 시신이 발견됐던 거는 이춘재가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춘재는 이미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거든요. 지금이야 이걸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혹시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때 그 연쇄살인범이 이런 불안에 떨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가 2016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촌마을 농수로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가 아침 11시 30분쯤이었는데 미꾸라지 잡으러 나온 동네 주민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 당시에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고 온몸에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벽 쪽을 보고 반쯤 누워서 잠겨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엔 이춘재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여서요. 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 주민들은 30여 년 전에 그 연쇄살인범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때 진짜 기사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양 변호사님 일단 숨진 여성의 신원부터 좀 파악해야겠죠? 네, 그 발견된 농수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마을에 사는 47세 김모 씨였고요. 80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가 시기가 3월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별로 지나다니지가 않았고 또 보시면 상당히 깊어요. 물도 깊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는 한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걸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 숨진 지 한 2, 3일 정도 지나서 발견된 걸로 추정이 됐고요. 다만 굉장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였지만 몸에 특별한 외상은 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장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기 CCTV가 있겠습니까, 저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웃집 CCTV에 이분의 마지막 행적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신 발견 2주 전이었던 3월 6일 오후 4시 48분쯤에 이웃집 CCTV에 찍힌 이 김 씨의 모습을 보면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은 빨간 바지에 외투에 검정 신발 차림이었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 앞 슈퍼에서 껌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 슈퍼 주인의 진술이었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이니까 성당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5시에 버스를 탔고 종점인 시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지나서 시내 한 순댓국집에 일단 이 사망했던 김 씨가 들게 됐는데 일단 여기에서 혼자 순댓국을 한 그릇 다 먹고 예. 돈이 없다라고 주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왜 먹어? 그리고 주인이 돈 없는데 왜 먹었어 했더니 며칠 뒤에 올게요 라면서 이어폰을 맡기고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 순댓국집이 김 씨가 처음 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왔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장 얘기로는 단골인데 혼자 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고 가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얼마냐고 묻더라. 그러니까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국밥집에서의 마지막 행적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럼 그 이후의 동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김 씨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고요. 이 저녁 7시에 다시 집 가는 버스를 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원래 탔던 게 장안 삼리 마을 앞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집이 있는 마을인데 여기서 내리질 않고요. 새 정거장을 더 가서 장안 오리 정류장에서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잠깐 졸다가 내릴 때를 놓쳤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뒤에 행적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 잘못 내린 거라면 집 쪽으로 곧장 질러가는 이 마을을 통과하는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면 될 텐데 너무 이상하게도 아래쪽으로 크게 돌아서
인가도 없는 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1시간 뒤에 저 CCTV에 잡힌 겁니다. 여기까지는 또 길을 헤맸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부터 이 CCTV에 잡힌 그곳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린 정류장에서부터 논 옆길까지 고작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동안 뭘 했을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마지막 행적, 그 CCTV 포착된 모습인데 말이죠. 교수님, 뭔가에 쫓겼던 걸까요? 왜 이렇게 삥 둘러서 갔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CCTV 상에는 어떤 뭐 제3의 그 남성이라든가 이 용의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이제 저 여성의 그 모습만 이게 찍힌 것인데 아까 우리 그 이자인 기자께서 이제 그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본인이 내려야 될 거기에서부터 세 정거장을 더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만약에 자기 집 쪽으로 와야 되는데 집 쪽하고 또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뭐 말씀을 드리면 배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단 뭐 어떤 남성이 뭐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용의자를 특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았는데 실제로 한 15분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뭔가 거기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 CCTV에 한 명이 따라오는 것만 찍혔더라면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그렇죠. 남성을 갖다 용의자로 특정을 할 수가 있었겠죠. 양 변호사님, 그럼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경찰도 일단 뭐 다 의문이라기보다 그냥 주변 사람들 다 훑어봤던 겁니다. 첫 번째로 지목이 됐던 사람이 김 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같이 내렸던 남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같이 길도 걸어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 남성은 중간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결국 밝혀졌고 또 이 피해자의 오빠가 그 전 남자친구가 좀 수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이 남자친구가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와서 뭐 집에 와서 난동도 부리고 심지어 막 반려견을 해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수상하다고 했는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사건에 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졌죠. 그 소지품 이런 게 뭐 주변에 좀 찾은 게 있나요? 일단 피해자가 시신으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뭐 정확하게 쓰긴 좀 어렵습니다만 예. 김 씨 같은 경우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에 뭐 속옷 정도만 입고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범죄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유류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죠. 예. 그래서 일단 시신하고 자택거리가 한 1km 정도 돼 있어서 그 반경을 따라서 이제 옷가지나 혹은 다른 유류품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는데요. 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저 시신으로부터 위쪽으로 한 180m 정도 지점에서 바지가 발견되고 또 250m 정도 지점에서 티셔츠가 또 315m 지점에서 외투하고 운동복이 각각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신발 얘기가 없습니다. 네, 신발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한데요. 이것 외에도 좀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잡힌 CCTV가 3월 4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게 3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적이 2주 전인 거죠. 이 시신 발견 당시에 이 마지막 행적에 입었던 옷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뒤에 생활 반응도 없었고요. 이런 걸 보면 그날 집을 나선 뒤에 이 숨진 게 확실해 보이는데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 숨진 시점은 발견 2, 3일 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선 뒤에 이 숨지기까지 열흘 넘게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게다가 부검을 해보니까요. 이 위에서 풋고추, 김치, 검은 쌀 이런 음식물이 나왔습니다. 4일 저녁에 이 외상으로 순댓국 먹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식사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교수님, 그럼 그 열흘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 신발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상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어디에 있다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지역을 갖다가 황급하게 이탈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시신 발견 장소가 이제 농수로 높이가 한 3m 정도 되니까 거기에 숨어가지고 누가 찾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갖다 숨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납치가 된 뒤에 감금이 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탈출을 갖다가 시도하고 농수로에서 은신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론적으로 그날의 정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퍼즐을 갖다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사건인가요? 사고인가요? 그것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잠정적으로는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몸에 상처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또 사람 목숨을 뺐을 만큼 결정적인 어떤 타살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또 성폭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뭐 게다가 또 한 가지 또 경찰이 주목했던 부분이 조울증이 있어서 약을 좀 복용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살인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잠정 결론이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당시 상황의 그 찝찝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벗은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은 그 당시에 결론을 내리기를 저체온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심부 체온이 한 28도 이하가 되면은 이 심실 그 세동과 같은 그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심정지라든가 저혈압을 갖다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체온증에 걸린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은 저체온증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덥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 착각으로 이 추위 대신에 오히려 더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체온사로 사망을 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옷을 갖다가 벗어서 이렇게 제끼는 그런 현상이 연속된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일단 그렇게 소결론을 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결국 사고사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데 그 지역 주민들, 정말 이 숨진 이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 지역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은 전부 다 옷을 벗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행적하고 열흘 정도 더 살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경찰에서 다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 옷을 벗고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고를 지금 피해자의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근 상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년 정도 이 여성을 봐왔는데 사고로 죽을 만큼 문제가 있는, 뭐 머리에 문제가 있는 그런 여성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경찰의 추정, 그런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남들보다 밝고 항상 말도 많은 편이었는데 이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사로 몰고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사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교수님 보시기엔 이게 사고인가요? 사건인가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망 추정 시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한 열흘 전에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난 뒤에 한 열흘 정도 이상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주 보육교사에서 그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그 부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력 용의자에 대해 가지고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를 확인을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이춘재도 그때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배제가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검 결과 이 위 내용물에서 이것이 또 전혀 다른 음식물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학 수사와 그리고 어떤 그 현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굉장히 그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진짜 찜찜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